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각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모빌리티 생태계 성장을 적극 지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계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매출 30억 원을 넘기지 못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노랑풍선은 내년에도 또다시 기준에 미달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IPO 청약에서 참패를 기록한 소카에 대해 오히려 저점 매수에 기여하는 분석이 증권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장외에서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 과거의 기업 가치를 찾아갈 거란 설명입니다. 새마을금고의 한 직원이 고객의 신분증을 복사해 예적금을 편취하고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술한 관리 감독 체제로 고객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기관들의 매도 행렬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뜻밖에도 강력했습니다. 증시 상황 진단합니다.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이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나 상당히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다행히 2,500선 지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 2,500선이 무너지면서 2,488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10시를 넘어서면서 다시 반등을 해서 2,500선을 회복했고 2,50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기관이 4,400억 원 이상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개인이 이제 골고루 나눠 담았습니다. 기관은 이제 코스닥에서도 500억 원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원달러 환율이 오늘 10원 이상 오르면서 조금 안정을 되찾나 싶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1,320원 선을 넘어서면서 조금 국내 증시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증시에 들어왔는데 환율은 오히려 급등을 했다. 이 환율이 오르면 물가에도 상당히 부담인데 말이죠. 걱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 건 주로 이제 미국의 지표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7월 이제 소매 수치가 나왔는데요. 전망치인 0.1%보다 좀 낮은 전월비 그대로 이제 0%로 나왔는데 이제 국제 유가가 내려간 게 오히려 이제 주유소의 매출을 좀 하락을 시켰고 또 미국에서 자동차 구매가 지금 급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자동차와 이제 휘발유 쪽에서 많이 이제 소매가 좀 감소를 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이제 많이 둔화가 되고는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좀 높은 인플레이션인 상황에서 이 당분간 이 소매 판매가 좀 늘어나기 좀 어렵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소매 판매 부진에 좀 기업의 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6월 미국의 이제 기업 재고가 전달보다 1.4% 증가한 2조 4천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 경기 침체의 징조가 조금씩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을 놓고 전문가들이 이제 9월 FOMC의 금리 인상 폭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50bp 인상이 조금 더 우세하게 좀 돌아섰지만 여전히 좀 팽팽하다. 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9월 초에 발표될 8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의사록을 보면은 이제 연말까지 PC 물가 상승률이 4.8%가 될 걸로 본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가 이제 6월 기준으로 PC 물가 기준 6.8% 정도인데, 그러니까 뭐 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금리는 적정 수준 뭐 스케줄대로 간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계속 그대로인데 시장이 과도하게 뭐 이렇게 기대했다가 좀 실망했다가 이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육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서울시 정책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만 10세 미만의 이제 아동들을 좀 지원하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5년간 15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4대 분야의 28개 사업으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안심 돌봄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친인척이나 민간의 돌봄 서비스를 좀 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 원씩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요. 이런 좀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좀 꼼꼼하게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아동과 보육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아가방 컴퍼니는 이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메디앙스와 캐리소프트도 두 자릿수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맨날 이제 반도체 원전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보육주 얘기 나오니까 좀 생소하긴 한데 대기업들은 또 이제 대규모 투자 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SK가 또 투자 소식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SK가 이번 주에만 5천억 원 가량의 이제 대규모 투자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SK는 이제 오늘 아침이죠. 미국의 이제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아톰파워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1억 5천만 달러인데 이 아톰파워라는 기업은 이 전력 반도체로 제어되는 이제 회로 차단기 기술을 활용해서 미국의 좀 에너지 솔루션 사업도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SK가 이 기술을 활용해서 향후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가정용이나 상업용 건물에도 좀 구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고요. 이런 이제 투자를 통해서 향후에 좀 미래형 에너지 사업에도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SK가 이제 지난 이제 16일이죠. 화요일에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테라파워를 또 인수를 하겠다 이런 의향을 밝혔는데 지분 투자를 했죠. 예. 근데 당시에 이제 규모가 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기업을 합치면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번 주에만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렇군요. 신세계도 소식이 하나 들리던데 여기 서울 옥션을 인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세계는 기존의 서울 옥션의 지분을 일부 이제 취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 초였는데요. 신세계가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진 이 서울 옥션의 지분을 인수하겠다 이런 의향을 밝혔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제 더해진 가격은 4만 원대인데 이 때문에 서울 옥션이 오늘 16%나 급등을 해서 2만 4천 원에 이제 장을 마쳤습니다. 신세계가 지난해 말 280억 원을 투입해서 한 4.82%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번에는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 31%를 인수해서 경영권을 가져오겠다고 밝혔고요. 인수 규모는 약 2,3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서울옥션을 인수를 해가지고 하이엔드 예술품 그리고 또 주얼리 사업에 좀 진출을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기가 어려울 때 과감히 투자를 단행하는 기업들이 경기가 회복되면 격차를 크게 벌리는 경우가 많죠. 기대가 됩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효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간밤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앞서 증시 프리즘에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은 바로 7월 FOMC 의사록에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전망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과도한 긴축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FOMC 이후 기자회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우 비슷한 상황이죠. 증시에 상반되는 신호를 동시에 보낸 건데요. 시장도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록이 공개된 오후 2시 직후에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요. 결국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가만 보면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월가 일각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오른 데 따른 약간의 하락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월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Well, it's been such a wild ride up for markets as of late that there's been a bit of downside volatility. As we're talking, markets have begun to come back a little bit, have erased some of the earlier drop from this morning. 네, 이외에도 크리스 라크린 아트레이드 파이낸셜의 거래 책임자는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완화 신호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관망하면서 좋은 시그널을 찾고 있다는 건데 9월 FOMC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아까 월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셨겠지만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단 증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9월 FOMC 전망치 낮아졌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이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전날까지만 해도 75p 인상에 베팅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오늘 보니까 그보다 적은 폭이죠. 50bp 인상에 베팅하는 쪽에 더욱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간밤 증시에서 특징적이었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밈 주식이었는데요. 이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꼽히는 베드 베스 앤드 비욘드가 11.77% 치솟았습니다.
네, 밈주식 하는데 이 정의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정확히 밈주식이 뭐길래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겁니까? 네, 일단 앵커는 아시겠지만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밈주식은 온라인 입소문을 통해서 투자자가 몰리는 주식을 뜻합니다. 지난해 레딧의 주식 토론방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게임스톱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베드베스앤드비욘드 역시도 게임스톱의 라이언 코언 회장이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 퍼졌기 때문에 급등을 한 건데요. 또 특징적이었던 것이 6.9% 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하겠다 이런 발언을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4시간 30분 만에 농담이라고 수습을 했지만 계속해서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이렇게 농담 하나의 주가가 오르내릴 정도면 전문가들은 경계하라고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베드베스앤드비욘드 장 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18%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언 회장이 다시 전체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털 매력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입소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여전히 증시로 돌아올 돈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실제로 8월에 AMC나 게임스톱, 블랙베리 같은 다른 밈 주식들도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톰 소스노프 테이스티 트레이더 설립자는 투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면서 그것은 짧게 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돌아왔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시장에선 이걸 어떤 시그널까지도 판단한다고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판단을 하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식의 열풍을 두고도 숏 스퀴즈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숏 스퀴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주식을 빌려판 공매도 투자자가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해당 주식을 사는 행위를 말하죠. 이 풀이를 해드리면요.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들 주식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와 반대로 상승에 베팅한다는 거죠. 하지만 월가에서는 민주식의 열풍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T3 라이브닷컴의 스콧 레들러 최고 전략 책임자는 시장이 막바지에 이르면 매우 투기적인 성향의 밈 주식을 찾곤 한다면서 이는 보통 정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미 시장이 단기 고점을 찍었고 곧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런 열풍이 결국에는 증시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시장에서 떠나라 이런 조언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가에서는 상승 랠리가 계속 갈 거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요. 부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콧 크로노트 시티그룹 미국 주식 전략가는 경기 침체 이후에 회복을 반영하기 너무 이르기 때문에 매도를 권한다 이렇게 추천하기도 했고요. 네. 슈압 에셋 매니지먼트 CEO인 오마르 아길라는 시장이 소프트 랜딩을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한다면서 이는 아주 일부의 데이터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9월 FOMC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또 시장의 눈이 향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네, 일단 이번 7월 FOMC 의사록에서는 시장이 연준의 속내를 완전히 읽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연준의 행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증시가 출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잭슨홀 미팅은 매년 한 번씩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나 경제 전문가가 모여서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과거에도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많은 발표들이 나왔던 만큼 향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단서를 남길지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한 직원이 고객 명의로 돈을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범행은 무려 4년에 걸쳐 이어졌는데 지역 지점들의 비리와 일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중앙의 시스템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마을금고의 한 직원이 고객의 예탁금을 임의로 해지해 돈을 챙기고 고객 명의로 대출까지 몰래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해 새마을금고의 직원이었던 김모 씨는 약 10여 년 전부터 수차례 출금 전표를 위조해 고객 명의로 된 계좌를 해지하고 새마을금고를 퇴직한 후에도 높은 이율의 상품에 가입해주겠다며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고객이 제출했던 신분증 사본을 몰래 챙기고 통장과 도장까지 본인이 분실 신고에 재발급받은 뒤 중도 해지 신청서와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통장으로 안 찍힌다 하는 거예요. 옛날 전산 거라서 돈이 얼마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역서라도 달라 하니까 자기가 그걸 다 위조해서 줬어요. 게다가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4년 동안 수차례 이 고객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게는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됐지만 김 씨가 변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된 피해자는 현재 김 씨와 진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근무할 때 뭐 예금 대출이라고 해야 되나? 몇십 차례 했더라고요. 제가 예탁해놓고 그걸 수십 차례 계속 대출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금고에서는 뭐 매년 감사를 한다는데 그런 게 왜 안 걸리는지. 앞서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최근 잇따른 사고에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중앙회 차원의 관리 감독이 허술함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보겠다며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규제 강도는 유럽과 미국의 중간 정도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미국보단 강하지만 유럽보단 약하게.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이 오늘 한국경제TV에 출연해 밝힌 가상자산 규제 방향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강도 높은 가상자산 규제안에 합의했고 미국 역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 중입니다. 국내 시장의 진흥과 규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은 좀 강도가 세고 미국은 조금 강도가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군데를 잘 보면서 한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날 윤창현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하면 한 나라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질서를 잡아가는 노력들이 유럽에서도 진행되고 미국에서도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모든 걸 풀어나가겠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유럽과 공조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개별 코인의 적절한 가격 산정도 주요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윤창현 위원장은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평가사들의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시장 가치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 스스로 이 내재 가치와 기능과 평가 모델을 발견해가는 기능, 그래서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도록 하는 이거를 좀 밀어주고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새 정부 들어 가상자산의 제도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책의 방향과 강도에 대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체감보다 기준치 충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다 대책의 핵심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최소 내후년 입주부터나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오늘 나온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층간소음을 3dB가량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건축이 아닌 이상 성능 보강이 어려운 기축주택 거주자에겐 소득 분위에 따라 무이자에서 1%대의 저렴한 이자로 최대 300만 원까지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축주택의 경우 지난 4일부로 실시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와 궤를 같이 합니다. 작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가구를 끌 때 나는 소리인 경량 충격음과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같은 중량 충격음 모두 49dB 이하를 만족해야 성능 검사에 통과할 수 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업장은 보완 시공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받습니다. 반대로 성능 검사에서 높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설사가 부담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해 줍니다. 또 바닥 두께를 강화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시켜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어드는 가구 수를 만회해 줍니다. 바닥을 현행 기준인 21cm보다 두꺼운 30cm로 시공할 경우 매트를 깔았을 때와 비슷한 소음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들인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본전을 다 찾을 수 있고 손해를 보지 않게끔 이러한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잡기보다는 강화된 기준에 끼워 맞추기 위한 위봉책이라고 지적합니다. 바닥 충격음에 대한 성능이란 부분은 소비자들마다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제도상으로만 합격 불합격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관련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이 적지 않아 거주자들이 실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특히 이번 대책의 근간이 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시행 시점 이후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만큼 최소 내후년 입주 아파트부터 효과를 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네, 카카오가 이 노조의 반발에 결국 모빌리티 매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계열사 몇십 개 줄이겠다던 이 카카오, 나머지 정리 작업도 차질을 빚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이 모빌리티 매각 유보에서 철회로 완전히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금 어째서입니까? 이제 카카오가 밝힌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철회의 배경은 그 카카오 모빌리티 노사가 도출한 사회와의 지속 성장 의지를 존중하고 또 이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사모펀드로의 매각설이 불거진 지 이제 2달 만의 결정인데요. 그 당초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매각을 해야지만 그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매각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노조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25일 카카오가 모빌리티 매각을 유보하기로 했고 그 뒤에 근로자 대표와 경영진이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결정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앞으로 카카오 안에 남아서 같이 성장하고 또 혁신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조가 회사 경영 전략을 바꾼 사례잖아요. 국내에선 상당히 좀 보기 드문 사례인데 평가들이 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주요 경제단체들의 입장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함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기가 좀 조심스럽다는 건데 이제 매각 추진에 여러 가지 또 배경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이제 풀이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이제 나머지 계열사들을 좀 정리하는데도 카카오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 측에서는 일단 이제 영향은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제 계열사 정리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139개에 달하는 그 계열사 수를 연말까지 100개 정도로 줄인다는 목표를 이제 올해 4월에 제시를 했었는데 지난해 골목시장 침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그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자 논란을 빚은 회사들을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지난 16일에 공개된 카카오의 기업 집단 설명서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는 지난 4개월 동안 5개밖에 줄어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카카오 노조 측은 이제 앞으로도 계열사 매각과 통폐합을 진행을 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또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계열사 정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쪼개기 상장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키는 이 문제가 일단 주주들한테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주주들 반발을 하면서 이건 좀 어려워졌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게 매각이라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마저 이번에 막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투자금 회수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그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 그 카카오가 57.5%를 갖고 있고 미국계 사모펀드인 그 텍사스 퍼시픽 그룹이 29%, 그리고 칼라일 그룹이 6.2%, 그리고 LG가 2.4%, 기타 4.9%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업 가치가 8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사들의 지분을 카카오가 다시 사들이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최소 3조 원이 들어갑니다. 지난해 카카오의 연결 기준 현금 자산은 지금 이제 1조 400억 가량입니다. 결국에는 IPO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이제 카카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카카오 모빌리티 IPO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상장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 매각을 안 하고 카카오가 모빌리티를 계속 갖고 있겠다는 거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게 사람들의 이동이 좀 증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성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매각 철회가, 그러니까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계속 안고 가는 이 구조가 카카오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카카오 안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IPO를 진행을 하게 되면 카카오의 품에 안에서 이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큼 카카오의 기업 가치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 이중 상장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모빌리티 비즈니스가 지금 흐름이 좋으니까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를 놓고 보면 내재화를 갖고 있다는 부분은 나쁠 이슈는 없는 거죠. 중립 이상으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추후에 IPO 부분이 어떻게 될지 요거는 약간 변수가 있다. 물적 분할 후의 상장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보호 장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된 이후에 IPO가 또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도 카카오 주가는 하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카카오 주가는 1.12% 떨어진 79,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지난 2년간 비대면 서비스란 이유로 크게 올랐던 기저 효과가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야외 활동 증가로 카카오의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는 돼야 실적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이슈가 투심에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뭐 카톡 송금하기 서비스 못하게 한다, 이 기사 나오자마자 카카오 주가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플랫폼 업계 참 가시밭길이네요.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생산 부분을 떼어 이 별도 자회사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산업부 신재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모비스가 주가가 오늘 한 3% 가까이 빠졌습니다. 뭐 미국 인플레 감축법 이슈에다가 또 오늘 이 이슈가 더해진 결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일단 자회사가 2개가 더 만들어진다, 이게 앞서 5개로 쪼개진다, 이거는 같은 개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3개였는데 이번에 이제 2개의 자회사가 더 추가됨으로써 5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을 하나로 합치는 모듈과 부품 제조를 전담할 2개의 자회사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중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자회사 설립 안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11월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비스가 새로 생겨나는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직접 거느리게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울산과 화성, 광주 등에 있는 모듈 공장 생산 조직을 하나로 합치고 에어백과 전동화, 제동 등 핵심 부품 생산 조직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생산 부문은 신설법인이 전담하면서 제조기술 내재화에 주력하고, 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연구개발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이 부분도 좀 공개가 됐습니까? 네,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이 미래 신사업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새로 생겨나는 자회사가 부품과 이 모듈 생산을 맡게 되면 모비스 입장에서는 그만큼 모듈이나 부품 생산을 위한 이런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모듈과 부품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채 1%도 안 될 정도로 낮았었는데 생산을 자회사에 맡김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그간 현대차와 기아에만 치중됐던 현대모비스의 납품처가 더욱 다양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모듈과 부품 사업 자회사가 별도 영업망을 통해서 납품처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불법 고용 논란도 해소할 수 있는데요.
모비스는 그동안 모듈과 통합 부품 사업을 20여 개 생산 전문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생산 전문사 직원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모비스가 소유하고 있는 용지와 건물 그리고 생산 설비를 이용해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이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최근 몇 년 사이 생산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위탁 생산 방식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네. 업무 지시는 원청으로부터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처우는 원청 노동자들보다 못하냐 이런 불만들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현재 생산 전문사 직원들 약 4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최근 대법원이 협력업체도 원청 소속으로 봐야 한다며 이 근로자들 손을 들어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고 현대제철도 이제 같은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은 지배구조 개편의 목적이 아니냐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잖아요. 오늘 주가가 빠진 것도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는 어제보다 3% 하락한 2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 분할설이 불거졌던 지난 16일부터 이 3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이 기간 주가는 7% 떨어졌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자회사 분사를 두고 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시각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알짜 사업을 불적 분할해서 상장시키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도 이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 지배구조 문제를 빼고 생각했을 때 주가 측면에서 이번 분할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사는 이 지배구조 개편도 아니고 물적 분할도 아닌 만큼 이 주가가 곧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오히려 그동안 수익성 하락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이 완성차 생산 차질이 해소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된다는 이 시각입니다. 또 현재 PBR이 0.5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 개선과 함께 주가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상장 여행사들이 잇따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복되는 코로나 재유행 탓에 영업 손실이 이어지고 있어서인데 이미 지난 3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노랑풍선은 내년에도 또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주요 여행사들 모두 올 2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면치 못했습니다. 영업 적자 폭은 오히려 1년 전보다 확대됐습니다. 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 광고 선전비를 집행하고 임직원들의 복직률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코로나의 이 같은 영업 적자와 매출 급락이 2년 반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랑풍선은 지난 3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29억 원에 그치면서 관리 종목 지정 기준인 매출 30억 원 미만에 해당되면서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과 행정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한 데 따른 결과가 관리 종목 지정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2019년까지 정말 흑자도 많이 나고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거는 위기 상황이고 국가가 원하는 방역 지침을 저희는 다 준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을 못했다는 겁니다. 매출이 발생 안 하는 걸 보고 너희는 그냥 매출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기준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관리 종목 지정 위기에 놓인 기업은 노랑풍선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올해도 적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여행사들 모두 관리 종목 대상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정상화까지는 2년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이대로라면 여행사는 내년인 2023년에도 영업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셈인데 코로나로 2020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던 다수의 상장 여행사들은 4년 연속 영업 손실에 해당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고 1년 더 적자를 기록하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라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그냥 가면 여행사라는 모든 여행사가 다 관리 종목으로 간다. 그러면은
회사 하나가 잘못돼서 여행 관리 종목으로 간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업종 전체를 그냥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전부 가버려라. 너희는 다 관리 종목이다 그러면은 여행업의 생태계를 완전히 위협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업계는 모든 상장사에 천편일률적인 상장 규정 요건을 적용하기보다 특수한 상황에선 예외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행업 대상 상장 예외 규정 신설을 위한 민원을 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꿉니다.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부처가 직접 관리를 맡아 통제력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또 공공기관이 빚을 줄이면 성과급을 더 주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인건비 총액도 올려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15년 만에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손질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수를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작지만 일자라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부산 인천 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00인 미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2곳이 기타 공공기관이 되는 건데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사정이나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주무부처가 평가 권한을 갖고 관리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더욱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또 부처별로 장관의 인사권도 강화돼 자체 경영 평가를 통해 무능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도 가능해집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면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주관이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이 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출자 출연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돼서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권한과 함께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LH 등 대형 공공기관의 고질병인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배점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액수가 정해지는 만큼 빚을 줄일수록 성과급도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생산성 제고 차원에선 호봉제 대신 민간 기업처럼 업무량과 직무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직무급제로 바꾸는 기관들에는 인건비 총액을 올려주는 인센티브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처럼 공기업의 공공성보다는 재무적인 성과를 강조하면서 민영화 논란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로 연계지어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 역시 노사 합의 사항인 만큼 노조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익성 약화에 대한 우려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IPO에서 참패를 맛봤던 소카가 22일 코스피에 상징합니다. 낮아진 공모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이 감도는 한편 증권가에선 이 소카를 향한 주가에 대한 희망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겁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 이어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에 실패한 소카.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소카의 몸값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대부분 희망 공모가 범위 하단 이하를 써냈습니다. 예상 못한 흥행 참패에 소카는 결국 몸값을 대폭 낮춰 공모가를 28,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이후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단은 증시가 많이 조정받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는 거는 최소한 이제 좀 많이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매력이 좀 생겨나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7월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많이 또 반등을 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IPO 시장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에 더해 소카가 지난달 비상장 장외 주식 거래 시장에서 6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공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당 주가 기준 소카의 기업 가치는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최종 공모가 기준 기업 가치는 절반 규모인 9,700억 원 수준입니다.
한 IPO 업계 관계자는 소카가 국내외 모빌리티 플랫폼 중 올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시화된 유일한 기업이며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 일레클과 주차장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저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확대를 꾀하겠다는 계획 역시 흑자 전환 여부와 함께 짚어볼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잇따른 파업에 홍역을 앓고 있는 하이트진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상대로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본사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은 하이트진로 측의 운임비 인상과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6일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은 현재까지 10차례 넘게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오늘 오후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고공농성 승리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LIG 넥슨에서는 대형 MUAV로부터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까지 다양한 플랫폼의 드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정찰, 타격, 그다음 수송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 LIG 넥슨은 다양한 플랫폼의 드론들을 생산해서 우리 군의 드론보 전력화에 기여하겠습니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작 스마트폰 출시에 맞춰 모바일 액세서리 관련 기업들도 분주한 상황인데 오늘 이 이슈 양재준 기자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삼성전자가 얼마 전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4를 출시했죠. 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Z 플립 4와 Z 폴드 4를 출시하면서 16일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애플도 미국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7일 아이폰 14 프로, 맥스 등 관련 신제품 4개를 선보이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신제품 출시에 나서면서 분주한 곳이 바로 모바일 액세서리 관련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액세서리 기업으로는 코스닥 상장사인 슈피겐코리아와 삼성과 친인척 회사인 알머스, 애니모드, 하잉크 코리아, KD랩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양 기자, 이 신작 작품들이 그만큼 많이 팔려야 액세서리 시장도 성장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규모가 나온 게 있나요? 예, 실질적으로 그 카운터 포인트와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폰 출시는 미국, 유럽의 선진 시장의 회복세와 신흥 시장에서 보급 확대 등에 따라서 전년보다 5% 증가한 14억 9천만 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보호필름, 스마트폰 케이스, 이어폰, 충전기 등 이 글로벌 액세서리 관련 시장 규모는 약 13조에서 15조 정도로 추정됩니다. 국내 모바일 관련 액세서리 시장 규모는 올해 2조 원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업계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욕구 변화와 함께 개인별 맞춤형 제품, 배터리 충전 개선 제품, 여행, 스포츠 관련 스마트 콘텐츠와 접목된 제품 출시 등으로 지난해보다 10% 전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계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갤럭시 모델들이 시장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조만간 또 아이폰에서도 신모델들이 출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의 욕구 부분에서도 변화가 보여지고 있는데 기존에 단순히 그 기기를 보호하고 있는 어떤 역할에서부터 벗어나 TPO에 맞는 개인의 어떤 맞춤형 제품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다양한 형태의 액세서리들이 많이 준비되고 시장에 출시되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망할 것으로 점쳐지는데 앞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슈픽앤코리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올해 실적 괜찮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의 상장사 대표적으로 슈픽앤코리아와 하잉크코리아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케이스와 보호 필름을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슈픽앤코리아는 그 Z 플립 4와 Z 폴드 4가 출시되자 할인 행사와 함께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증권업계는 올해 그 슈픽앤코리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356억 원 그리고 54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네. 이는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13%, 영업이익은 22%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강소기업인 그 하잉크코리아 올해 스펙 상장을 통해서 상장이 됐습니다만은 역시 삼성전자와 애플 제품 출시를 기회로 올해 30% 이상 고성장세를 시현한다는 전략입니다. 회사 측은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스포츠와 패션 관련 분야에서 접목된 제품들로 시장 진출을 통해서 그 글로벌 시장에 네. 진출한다는 전략입니다. 길상필 하잉크코리아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3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저희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액세서리 시장에서 웨어러블 제품이 커다란 성장 동력의 하나로 작용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잉크 고유의 폼팩터를 개발을 하였고 이와 함께 우리에게 친숙한 디즈니라든가 카카오, 그다음에 스머프와 같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이라든가 토트넘 같은 스포츠팀, 그리고 스톤헨지와 같은 패션 아이템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 20여 개 업체와 함께 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이외에도 주목할 볼 만한 기업들 알려주시죠. 네, 비상장사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관련 기업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스맵이라고 하는 삼성 모바일 액세서리 그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네. JDM이라고 하는 합작 개발 위탁 방식이 있습니다. 스맵의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의 품질 관리 기준을 통과해야 하면서 제품의 디자인 포 삼성이라고 하는 명기가 돼 있는데 네. 이들 업체들은 슈픽앤코리아와 하잉크코리아 그리고 비상장사에는 애니모드, KD랩 등 5개에서 7개 기업군이 있습니다. 네. JDM의 경우 그 삼성전자가 제품에 대해서 품질 보증을 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품질을 요구하고 업계에서는 알머스 등 그 3개에서 5개 기업군이 있습니다. 네. 비상장 기업에서는 대표적으로 알머스 같은 경우는 삼성과의 친인척 회사로 스마트폰 관련 배터리팩과 이어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매출액은 약 2,630억 원, 영업이익은 108억 원을 거뒀습니다. KD랩은 RRE로 알려진 브랜드 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201억 원, 영업이익은 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양재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올 상반기 창고에 쌓아놓은 재고 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경기 침체 공포로 소비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시총 상위 50대 기업의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재고 자산은 219조 13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3%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기에 재고 자산이 이렇게 급증하는 건 수요가 둔화돼 악성 재고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2분기 1조 9,34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올 2분기 상장사들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실제 벌어들이는 돈은 기대보다 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한중 수교 30주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 우리 주력 산업이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 수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중국의 평균 3년 앞섰던 한국의 기술 수준이 2020년엔 0.1년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우주항공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앞섰지만 2020년에는 3.5년, 의료는 0.1년, 에너지 자원은 0.2년, ICT 소프트웨어는 0.3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 규제 개혁에 따라 첨단 산업 부문도 한국을 넘어선 건데 한국과 중국 모두 지금까지 선진국을 따라가는 발전 전략을 고수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선도하는 모델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승재가 엇갈릴 것이란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